지난 21대 총선,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66.2%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탄생했는데 그중 초선 당선인은 151명으로 전체 과반이 넘는다. 그리고 드디어 개원한 21대 국회.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입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힘겨루기가 치열했다. 긴 시간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되고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한 상태에서 마침내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관행을 깬 것.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마침내 임기가 시작되고 47일 만에 개원식이 열렸지만 앞으로도 순탄치 않은 길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여야 초선 의원들로부터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윤입니다. 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초선 의원이 무려 151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야 초선 의원 4분 모시고 이들이 생각하는 21대 국회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 듣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시의회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지내고 계시는 이성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미래통합당의 안병길 의원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병길입니다. 네, 보좌관 출신이셔서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민운동을 해오셨죠. 미래통합당의 양금희 의원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입니다. 네, 의원님 4분과 더불어서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실 교수님 2분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의 유성진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진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승진 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재입니다. 네, 먼저 의원님들께 좀 긴장 풀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개별적인 질문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재 원내 부대표이십니다. 예. 초선이신데 원내 부대표세요. 네,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인천시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또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 분권, 이와 관련된 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선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안병길 의원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는 취재가 아니라 취재를 받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기사에도 오르셔야 되고요. 어떠십니까? 네, 기자는 주로 질문을 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을 하다가 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질문을 하는 게 더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자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기자분들을 믿는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장철민 의원께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으신데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세요. 네. 네, 근데 예전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정치 입문하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살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싶었다. 포부는 참 남다르신데 지금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런 말씀을 인상 깊어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드리고요. 그냥 어려서의 선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특히나 지금 같은 위기,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이 역사적인 사명 같은 것들을 반드시 지니고 정치를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좀 발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금희 의원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다움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감히 정치를 버리겠다. 지금 사람다움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람다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 같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다움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그리고 일단 국민에 대한 우리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정쟁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국민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그것이 저는 사람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뭐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시민들이 특히 초선 의원께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이 더 편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걸 바라는 거죠. 좀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더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더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이시니까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셨던 공약들이나 법안들을 마음 먹으셨던 대로 그냥 당선이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실천해서 법안으로 상정돼서 국민들이 그 법안으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잘 사는 정치, 또 국민이 잘 사는 정치,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바라는 점 다들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말씀씩 더 듣고 싶습니다. 양금희 의원님 어떠셨어요? 지금 그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공정의 문제, 그리고 미래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국민의 삶에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시는 국민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철민 의원님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어요? 그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께 보여주었었던 모습들, 그것과는 좀 다른 쓸모 있는 모습들을 보여달라라는 말씀인 것 같고, 특히나 그 지방에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좀 더 섬세한 정책들을 만들고 네.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안명길 의원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예 들었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꿈은 아주 소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의 삶을 좀 더 돌보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안병길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네. 생각인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20대가 이제 많이 좀 싸우고 다투고 뭐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고 서로가 잘 화해하기 바란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는 말씀 같고요. 네. 또
했었던 약속, 공약은 꼭 지켜달라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선거 제도를 채택을 했다는 점이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좀 쉽게 진입을 하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결과적으로는 거대 두 정당이 위성 정당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거의 의석을 다 차지한 상황이 됐습니다. 본래 취지가 굉장히 많이 퇴색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는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을 할 때 소선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사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운용 과정 속에서 특정 정당이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좀 사표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제도적인 듭니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성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위성정당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명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기는 했었죠. 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폭 손질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장철민 의원님. 지금 이번에 그 개정되어 있던 선거법들을 사실은 각 정당들이 두 거대 정당이 모두 사실은 악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취지 같은 건 다 상실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에 선거법 논의, 그게 위성 정당을 막는 어떤 방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선거법 논의를 어쨌든 21대 국회도 하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비례성을 강화하든 아니면 어떤 그 다른 민주주의적인 우리의 원칙들을 강화하는 방향이든 그런 어떤 원칙과 방향성과 가치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약간 그 정당 간의 이해관계 만 남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법 논의가 결국은 또 가게 되면 어쨌든 또 결과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1대 국회가 정말로 국민들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논의부터 조금 더 이 원칙과 가치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뭔가 좀 시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양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선거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요. 가장 문제의 시작은 1+4, 이제 방송에서는 4+1이라고 하죠. 사실 그 소수 정당을 위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을 발의를 하고자 했던 원뜻을 사실은 공수처법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오면서 이 주고받기가 되는 데서부터 사실은 저는 왜곡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선거법은 선거법만으로의 아까 장철민 의원님께서 정말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국민들의 뜻을 더 성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좀 더 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교수님 두 분 여기 계신데요. 학계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평이 나쁘진 않은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조금 학계에서의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도 잘 조화롭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선거 제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창승진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까 장철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례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의석을 각 정당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비례성인데 물론 비례성의 원칙이 혹은 가치가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 제도가 이 비례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비례성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현실 적용에서 이제 위성 정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취지가 달성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부작용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이지 사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자체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을 그러면은 뭐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게 선거법 개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기존 선거법을 통해서 당선된 그 선수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변화를 가지고 왔고, 저는 아까 또 장철민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국회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믿을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되었을 때 네. 그것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가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유성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 이 제도가 어울린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많이 이제 이 왜곡된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훨씬 더 야심찬 제안들이 오고 갔었죠. 근데 그 제도가 이제 과정에서 애초에 취지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았던 게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시민들이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었고, 사실은 초선 의원분들 여기 네 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 뭐 제도 개혁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운영되는 모습 면에서 큰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거대 정당 측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네. 들리는데요.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국회 원구성 끝났지 않습니까?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장철민 의원님. 방금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임위원장을 원래 이제 배분했었던 관행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자리를 나눴다기보단 어떤 그 책임의 분담, 의 성격, 이 책임 분담을 제도한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롯이 이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더 이제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특히나 지금같이 국가와 어떤 그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시절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오히려 더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 결과들을 보여드릴 때만 실제로 이 18이 상임위원장을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것들의 그 어떤 성과, 결과가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은 뭐 이게 꼭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그 판단들을 하는 거는 그냥 이 정쟁의 그냥 영역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강하게 듭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정쟁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기 의원님. 네. 한 달 정도 상임위 배분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국회 관례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0석이 되는 거대 야당 속에서 야당이 가진 유일한 견제수단은 저희들은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그런 게 당내의 다수 의견이었고 저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부의장도 포기를 하고 상임위원장도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 책임 정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 거대 여당에서 책임을 지고 상임위를 운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책임도 거대 여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만 의원님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11대 7로 이렇게 나누기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됐는데
이제 사실 미통당에서 등원을 하질 않으셨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법사위원장 문제로. 그래서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를 좀 직시를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정리되고 또 외국에서의 팬데믹 문제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한 550만 되는 노동자와 또는 자영업자들, 관련된 기업들 이것을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은 제3차 추경을 조속히 실현하고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18명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이지 우리가 뭐 의도를 가지고 이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상원과 같은 역할을 네. 해왔고요. 원래는 법 체계나 자꾸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까지 고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현재 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현재 제출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된다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님 혹시 반론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제가 안 그래도 반론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인적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 당만 해도 초선의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요. 초선 의원들이 지금 의총에 가서 당의 변화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국회를 반출을 해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균형과 견제입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견제권을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가지고 갔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졌느냐 이런 얘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이 되게 확고한데 여기 들어와서 저는 그 민주당이 저기 법사위를 굳이 가지고 가시면서 그것도 협치를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바뀐 얘기죠. 네. 두 당의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이 상임위원회를 11대 7로 나누기로 이야기가 조금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의총에서 이걸 반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네.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를 했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안만길 의원님 반대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그게 이제 방금 이야기는 오고 갔는데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제 이 언론을 이제 우리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도 이것은 견제할 장치가 없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견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꼭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던 말씀이신데요. 제가 교수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었던 게 사실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위원장을 사실상 다 가져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지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상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뭐 관습처럼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유성진 교수님? 사실은 이게 항상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 운영 구성에 관해 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툼이 항상 이제 국회의 이 정상적인 개원을 지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꼭 여당에 꼭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네. 이제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지금과 같은 이제 여당이 다 가져가는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네. 혹은 독선적인 결정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분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안을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가 되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어차피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13대 국회에서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처음 출현을 하면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게 된 관행이고 그것이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뭐 거대 여당이 등장을 한 그러니까 하나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뭐 저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 결과를 이제 여당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법사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럼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보다 더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나와서 법사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안, 개혁안을 내놓느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느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요. 이 상임위원장 18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제 11개 상임위의 법안소위원장을 이제 서로 같이 두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협치의 신호탄이냐라는 희망 섞이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절충안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는 안병길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각 상임위에 원래 법안 소위를 복수로 두고 있는 데가 기존에 8곳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3곳을 늘려서 11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협치라고 저는 좀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 통과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만장일치제였습니다. 법안 소위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장일치제에서 합의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저는 후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당에서 다수결로 한다면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한다기 때문에 다수당에서 분명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이게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만장일치제 할 때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악용할 우려를 갖고 있으신데요. 장철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악용 안 하실 겁니까? 그 예전에도 네. 사실은 만장일치 제도가 국회법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만장일치를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법안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관행 같은 것들이 이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런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기록으로 남기고 뭐 이렇게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위 운영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던 건데요. 이게 그 늘 만장일치를 고수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토크라시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반대하겠다. 모든 것이 다 나는 그냥 싫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떠한 이 뭔가 이제 입법 과정에서의 결론을 맺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워낙 그 이제 20대 국회나 그 전에 이제 많이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지금 우리 그 법안 소위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21대 국회는 거기에서 그 원내대표 간의 일종의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어찌 됐든 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선언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민주적인 그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이 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고 더 잘 벼리어질 수 있도록 이 국회의원들이 각 네. 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지. 뭐 지금 뭐 미리 이런 종류의 합의의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회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능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너무 좀 이른 이야기다. 아직 소위 구성도 잘 안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요. 네네. 양금희 의원님. 저는 뭐 제가 맡았는 상임위가 산자위라서요. 산자위는 결과적으로 뭐 이게 여야 정쟁의 사실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당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야당은 뭔가를 계속 발목 잡으려고 한다. 그러한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산자위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규제를 좀 철폐해서 앞으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되거나 데이터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의 발전 속도를 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또 법안을 낼 수 있고 그 법안을 저는 또 저희 민주당 쪽에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또 좋은 법안이 나오면 지지를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사실은 우리 이 소위를 하는 동안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상임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소위도 그렇고 이 얘기가 야당은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네. 만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성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소위원장을 맡는데 네. 우리 미통당이 참여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1소위가 됐든 2소위가 됐든 좌우지간 같이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논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서 합의 볼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A 위원회에서의 싸움으로 해서 타협이 안 되면 그것이 다른 위원회까지도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적과 적이 서로 진영을 달리해서 나누어서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이런 좀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국회의 현실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양금희 의원님처럼 저도 그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인데 하여튼 산자위에서만이라도 뭐 정당을 초월해서 사안별로 우리가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지적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진짜 우리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단 산자위는 큰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원래 좀 걱정이 없는 상임입니다. 네. 근데 이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국회에 계신 분들끼리는 뭐 항상 협치를 할 거다, 합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런 협치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수결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승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협치 그 자체가 과연 목적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국회가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방안 중에 하나인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치 자체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 혹은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나타나고 그걸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협치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협치가 잘 이루어지면은 좋겠으나 뭐 저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은 협치 자체를 중요시할 것이냐, 혹은 협치든 다수결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회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느냐, 저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름답게 보이는 협치보다 어떤 갈등 과정에서 그렇죠. 뭔가 결과물을 좀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어느 한쪽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두 정당이 혹은 여러 정당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들이 서로 뭐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 결과물로 어딘가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협치라는 이상만 쫓을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유성진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협치라는 말과 다수결이라는 말을 딱 두 개를 놓고서요. 이게 굉장히 상반된 용어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꼭 그렇지 않은 게 협치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까지 가는 과정상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수결은 그게 잘 안 됐을 때 최종적인 이 결론을 내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협치를 강조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수결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또 협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용어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두 정당이 요구하는 용어 자체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게 빚어지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뭐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전체적인 구성상에 보면 제도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각각의 단계와 각각의 과정이 잘 작동을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의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판단을 하면 해보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도 만들고 소위에서 뭔가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게 이제 상임위 단계로 가고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제 뭐 본회의 가서 뭐 최종적으로 다수결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네.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회 법상의 룰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룰 세팅이 안 돼 있고요. 소위원장의 역할은 뭐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치가 표방을 하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네. 쓰실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시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뜻은 좋은데 뭐 구체적인 룰까지 다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을 하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시작하게 되면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초선 의원들이셔서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아주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좀 담아봤습니다. 수도권 서울에 왔다 갔다 훌륭한 저런 강사들이 진짜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서로의 그 공감대를 강화시켜서 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라서요.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더 좋은 미래 소속 멤버들이 선배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활동을 좀 바람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사례들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도 국회의원 되긴 했지만 실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입법은 어떻게 하고 언론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시간 정신없이 가고 나는 언제 공부하나, 나는 언제 어떤 선물이 들어가지, 뭐 스키장 세상들이 방향에 대해서 좋은 또 말씀 듣고 자생적 또는 위주적 그런 그 작용들이 있고 비판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공천을 비롯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당 정책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이슈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할 때 사실은 그런 세대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참여하시는 의원들의 열정과 반응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구축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에 좀 놀랍고, 역시 우리는 배우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저 공부 모임이 제가 듣기로는 아침 7시에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7시 아니면 7시 반. 7시 반. 아, 그러면은 거기 가시려면 뭐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분 모두 공부 모임 참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부지런하시네요. 네.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입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외 특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들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경제가 됐든 사회 됐든 외교가 됐든 또는 과학이 됐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3일 내지 4일, 3일 내지 4일은 한 7시나 7시 반 사이에 네네. 와서 이제 특강을 듣죠. 그리고 같이 한번 토의도 하고. 네. 예. 의원 되기 전보다 일찍 일어나신 건가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번에 초선이 이제 151명이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 처음 들어가 보면 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열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다 보니까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네. 저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향후에 있을 많은 선거는 물론이고 또 우리 정당이 향후에 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열의를 갖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미통당도 열심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병길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7시 가시는 7시 건가요? 반에 7시 주로 반.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걸 주로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아하. 또 수소 경제, 해양 경제 쪽으로 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이 국회 대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공부하지 왜 국회에 와서 공부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회 전문 분야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열심히 현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거의 매일 아침 7시 반에 어떤 모임이든 아침에 가면 네. 거의 국회의 소회의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경제 하시니까 역시 지역구를 챙기시는 듯한 느낌이 좀 제가 들긴 합니다. 해양수산농해수입니다. 아, 예. 네. 자, 우리 장철민 의원님께서는 저도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은 7시 반 그 스터디 모임에 가는데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환노위 의원님들끼리 하는 이 세미나가 이 수요일 목요일마다 있고, 화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현안 관련 그 스터디 모임들도 되게 많아서 꼭 참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이 하는 것과 함께 이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관점들을 잘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우리가 입법을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잃어도 우리가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좀 편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피곤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공부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들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아마 몇 번 가셨을 거예요. 여러 번 국회에서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양금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뭐 마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의정 활동에 이런 공부를 하시면? 정치를 하는 저희는 뭐 현안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그래도 좀 지식이 있어야 통합적으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통합적인 시선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분야만 알아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초선 의원들 공부 모임이 따로 있고요. 목요일 날은 저희 당에서 하는 사이다 정책 토론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지방 저희 지역구를 내려가지 않는 한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들 하시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좀 훈훈하게 공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다시 또 대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공수처입니다. 네, 뭐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부딪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통합당에서는 이게 자칫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서 원하는 대로 수사 방향에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님들 의견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장철민 의원님. 갑자기 어려운 주제로 넘어가서 또 갑자기 전에 정말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말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 의원님들이 다 굉장히 큰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권력의 절제라는 부분을 좀 잃어버린. 그래서 검찰 특히나 특수부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굉장히 이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수처 개혁 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저희가 국회에서 많이 논의하고 싸워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수처 설립이 뭐 아직까지는 이 통합당에서 이 협조를 안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에 좀 제대로 설치가 돼서 정말로 이 절제된 권력 권한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나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좀 한 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양금희 의원님, 근데 공수처 부분이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요, 법을 만들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법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의 헌법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운영을 잘못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손질하고 고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수처법도 들여다보면은 공수처에서는 상급 이상, 그리고 경찰은 5급부터 검찰은 얼마 이렇게 나누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저는 공직이나 계셨던 분들의 공로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공수처라고 하는 지금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만 만들면 검찰이 개혁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저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국가에 우리 국민들에게 읽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솔직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양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검경 수사권 네네. 조정안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급마다 다르죠. 뭐 3급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4급만 그리고 3급 이상인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이런 우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 같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다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수사를 제대로 그럼 공수처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성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제 검찰의 문제가 된 게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야당 분도 옆에 계시지만 정당끼리 얼마나 많이 소송을 합니까? 그 국회의원들끼리도 소송을 하고요. 그런 소송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이 그 동안에 보면은 뭐 민정수석도 되고 뭐 청와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몸이 돼서 특정 편을 갖다가 들어왔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기보다도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올바르게 서민을 위한 검찰이 되려고 하면 이런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도려내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혼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변호사협회 회장 등 그 민간인 3분 빼놓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도 2명, 여당도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했던 사람들은 향후에도 이 공수처장이 만약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로부터 떼어내서 검찰이 더 민생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전 기회를 줬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빨리 이 수사권과 기소권 이거 같이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빨리 바로잡아야죠. 네네. 그래서 이 검찰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여당이 하기 싫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우리 검찰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제대로 좀 올바른 자리에 두고 정치적인 문제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수처를 둬서 정치적인 비판을 받아가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네. 결국 우리가 올바른 검찰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공수처장에 야당 혹시 2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병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검찰 개혁과 공수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전제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검찰의 뭐 피사실 공표라든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찰 내부 개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말 성립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고위공직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이제 수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의해서 현재도 지금 검찰이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이 지금 현재 권력과 별 상관없는 쪽, 반대쪽 이런 쪽만 오히려 수사를 세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 자체가 지금 우리 그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헌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 기소권은 우리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 의견이고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공수처가 정말로 쓰임이 잘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옥상옥이라는 말처럼 정권을 위해서 활용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떠한 제도가 있는 것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운영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검찰에 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분들은 분들의 이제 핵심적인 사안은 검찰은 분명히 독립적인 조직이고요. 거기에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대로 검찰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거기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취하기보다는 거기에 순응하고 뭐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공수처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뭐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법률로 되어 있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회 내에서도 지금 여야를 가릴 거 없이 공수처가 애초에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에 불러서 분명히 그 잘못을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승님 교수님.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원칙은 모든 권력기관은 다 견제받고 통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검찰이 너무 통제받지 못한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견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수단 혹은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공수처냐에 대해서 논쟁을 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그 외에 권력기관을 통제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제도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어렵게 통과한 법률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바꾸거나 혹은 뭐 변경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회 차원에서라든지 분명히 이제 조정을 하고 개선을 해갈 부분을 이제 모색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운용을 해서 문제가 되면 그땐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야죠. 그 정권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정권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수처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사실은 우리 시민 여러분이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저희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질문 보고 가시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로 계속 시끄러운데 서민들은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집값 안정 어떻게 이번 국회에서 조속하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청년 실업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 더 심해졌잖아요. 최근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보니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실업, 특히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해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최저임금은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워요. 대출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어렵고 그래서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청년 실업 문제, 또 자영업자 최저임금 문제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협치도 좋지만 일단은 실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누가 뭐래도 사실 부동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집값 잡는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2번째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뭐 혹자는 23번째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집값 안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전세값까지 뛰고 있다라는 얘기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집값 상승을 막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양금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접근할 때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반시장 정책을 써서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적정한 가격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을 때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집을 옮겨가고 싶을 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게 전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세금으로 이거를 어떻게 또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대출을 막아놓고 이렇게 되면 정작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요 천편일률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또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집을 팔고 조금 있다가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을 때 이럴 때에 따라서 조금 그 부동산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화해야 그거에 된다. 따라서 조금 국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그 삶에 맞추어서 양도소득세며 뭐 이런 것 등을 부과를 해야지 옳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주는 일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주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공급부터 늘리고 그 다음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장철민 의원님,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글쎄 뭐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처음 드는 건 아닌데 지금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조금 너무 땜빵식이 아니냐, 이거저거 우왕좌왕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나 서울 강남 집값 문제를 이제 들여다봤을 때 그 문제의 근원에 이 수도권 과밀화,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야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어떤 균형 발전 정책들, 이 담대한 어떤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큰 어떤 이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 중에 하나다라는 어떤 문제의식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 행정수도로 이 상징되는.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요. 갑작스럽다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정책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그 의원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 집단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상황이나 이런 정책의 변화에 맞물려서 이렇게 이 선택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냥 이 정치적인 정쟁스러운 판단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이라도 이렇게 수도권, 그러니까 그 행정수도, 특히나 국회 이전을 포함한 이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거를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급 대책,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제가 대전 동구에서 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대전 동구가 대전역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울이고 강남이고 다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크게 고민을 못했던 지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하는 것이 꼭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해야만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어보고 이 지역, 특히나 이제 천안일 수도 있고 대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이 지역의
좀 이렇게 교통이 편한 지역들 위주로 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갖고 적극적인 공급 쪽 대책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일단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직장이 많고 또 거기에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안병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지만 그중에 제일 못하는 게 저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서민을 집값 잡아서 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지금 법무장관까지 나서고 대선 후보까지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푸는 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풀면 됩니다. 수요를 잡고 공급은 늘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짜투리 땅, 골프장 이야기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라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행정수도 완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국가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제가 지금 촉구 건의문을 지금 발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수도를 꺼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공급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데 말고 골프장 이런 데 말고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이 부동산 문제를 너무 쉽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의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뭐 그때 주식도 물론 버블이 터졌지만 부동산 버블 터진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이 지금과 같이 중국에 어떻게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도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에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경제 자체를 완전히 진짜 재편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풀어내고 있고 이거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금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풀어져 있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것을 시장에 그냥 맡겨버리면 그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에는 버블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이고요. 공급 부분은 어떤가요? 공급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특히 주택이 투자재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재로서의 투자재 성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한테 제대로 된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전체 주택의 30%가 되고요. 이것을 단순히 뭐 5년, 10년 임대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애들의 숫자라든지 애들의 나이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큰 집, 작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버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세금이라든지 또는 LTV나 DTI 이런 각종 규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정부의 기조인데 왜 집값은 안 잡힐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그 실수요 대책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청년도부터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안병길 의원님? 이거 할 말 되게 많네요. 공공임대주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 한복판, 강남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쪽에 지금 집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도 강북과 강남에 엄청나게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부산은 집값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 아직 남아도 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는 왜 부동산 문제가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그렇게 될까요? 이게 이제 서울 강남 집중 현상, 또 강남의 수요가 모자란다는 거죠. 일단 강남에서 당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는 게 강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강남의 공급을 늘리라는 거죠. 장철민 의원이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이 중장년층들이 정말 한 채밖에 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인 늘 어려움을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들도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떨어뜨리는데 동의하나? 네. 저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깨지지 않는다는 너무 확실한 신화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정말로 한 번은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약간은 폭락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 정말로 강력한 정책을 한번 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이 그 투기판이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성격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1분만 얘기할게요. 1분 못 드리고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이 돼야지 이게 가계 부채가 1,6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거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거든요. 이 집값이 잘못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 결국은 부채를 안 갚게 되고 그러면 은행의 부실로 되고요. 금융권이 무너지면 그때는 신용공황이 옵니다. 이것이 일본의 법을 꺼지는 거나 또 미국의 금융기관 똑같은 절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급격히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이게 뭐 돌고 돌아서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정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인천국제공항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교수님은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굉장히 다른 점, 뭐 공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 인국공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창승진 교수님. 이번에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환 자체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제 뭔가를 해도 굉장히 어렵다. 과연 내가 앞으로 졸업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의 어떤 기회들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떤 회의적인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주는 정책 그런 부분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어떤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미숙함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사회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유성진 교수님은요?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새 대학생들은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히 살고요.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도 새벽부터 나가서 하시지만 대학생들도 뭐 방학 동안 쉬지 않고 알바에 공부에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력에 비해서 거두는 성과물이 이전 세대나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하고 보면 턱없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둘 다 중요한 이슈인데 왜 우리들 말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위한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사회 불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우리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젊으신 우리 장철민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젊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사실이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의 창을 늘려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근데 인천국제공항 사태만을 보면 조금 생각은 복잡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무임승차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분노를 갖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이 이제 그런 무임승차의 상황인가? 예, 우리가 그 정말로 이 12,000명 조직의 10,000명 이상이 다 비정규직이 운영됐던,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던 그런 어떤 직무 분야까지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다루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문제였거든요. 공기업들의 대부분의 그 취업의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가 맞느냐? 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정치권과 공공의 영역에서 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지 않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문제의 발단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제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제도를 통하든 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있거든요. 그 관문을 거쳐서 들어갔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좀 더 앞서서 출발하는 계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됐다는 것에서 사실은 공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심으로써 거기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학생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정에서의 공정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두 분 의원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지,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해요. 인국공사 때는 저는 청년들이 절망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희망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도 지금 분노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청년들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사회를 유지해서는 그땐 진정한 의미로 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까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잘못된 경제체제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 절실함의 표현이 이런 인국공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직업학교라든지 또는 정부가 책임져주는 비전 있는 산업 쪽에서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사회 이슈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은 가장 바로 위에 있는 기수들 혹은 선배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재선 의원님들로부터 한마디씩 좀 조언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슬기로운 국회의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재선 의원님들께서 초선 의원들께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국회의원 처음 되시면 저도 그랬지만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잘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선배가 있다면 선배를 좀 자주 찾아가서 혹시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뭐 차 한 잔 달라, 또는 밥 한 끼 사달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재선, 삼선 의원들 찾아가서 차 한 잔, 밥 한 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또 동료 의원들과 같이 얘기 나누는 게 좋으니까 같이 들어온 초선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 나누시는 게 큰 도움 될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나 특정한 정파의 입장이나 이익에 얽매기보다는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래서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직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4년을 경험해 보니까 4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구의 기본적인 일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한 2개, 3개 정도 잡아가지고 4년 내내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꼭 해야 될 몇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4년 내내 그것을 잘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신 거 환영하고요. 4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꾼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국회의원 배지 많이 무거우시죠? 네,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첫날부터, 아니 임기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 시행착오도 허락치 않은 국민을 위한 알찬 시간에 4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믿으세요. 국민께서 선택하신 여러분 충분히 훌륭히 잘 해오셨습니다. 사회를 위한 노력, 공동체를 위한 고민, 여러분들께 자신감 가지시고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잘 알 것 없고 사실 4년의 국회 경험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반추해야 되는 시간들만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배울 게 더 많겠지만 그래도 넉넉히 우리도 행복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유와 위로 선배로서 드리겠습니다. 선배 찬스 써주세요. 화이팅! 네. 좀 많이 찾아와 달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나오신 우리 박주민 의원 당대표 되시면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응원 메시지들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정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들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계신데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내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각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성만 의원님. 저는 이제 가장 좀 하고 싶은 분야가 자영업, 소상공인 요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노동의 대체성이 굉장히 낮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쪽에 일하다가도 쉽게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로 가기 전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자영업을 육성하는 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길 의원님. 네, 저는 아까 선배님께서 너무 많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를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회에서 제 키워드를 공정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해양을 이 3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공정을 위해서 우리 기부원법 모집에 관해서 유명 방지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촉구안을 만들고 있고 또 해양을 위해서 우리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4년 동안 요 키워드를 붙잡고 갈 생각입니다. 네, 차철민 의원님. 제가 뭐 아직 발의하진 않았지만 4년 동안 계속 천착하면서 연구하고 지금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은 정말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기본법 내에 지방에서 청년들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만들어서 일종의 그 지방청년기본법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4년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양금희 의원님. 예,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요. 그 산업의 속도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애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법안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려고 지금 3차까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잘 보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4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법안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국회 운영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 네 분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에 계시는 151명의 초선 의원들 많은 기대 걸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1대 국회 개원 특집으로 마련한 초선 의원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